네,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지원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초빙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재판을 알리던 재판 준비 기일입니다. 준비 기일 이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사실 첫 재판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했더니 전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를 했던, 그렇죠? 옥중 조사를 거부를 했는데 이후에 재판도 다 거부할 건가? 국민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더 2명을 더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변호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결국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파면당했던 대통령이고 그래서 자기 임기 동안에 부패 행위로 기소된 대통령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위법행위, 범법행위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이 결국은 정치 보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정치 보복에 의해서 희생양으로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논리적인 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법원도 그러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자기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재판까지 거부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자신의 부패 혐의를 예를 들면 정치화시켜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로서 재판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 비난에 쓴다고 봐요. 그래서 가난한 법원에 가서 자기 자신이 진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정치보복인지 자기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지금 구속된 지 한 40여일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3월 23일 날 구속된 것 같은데 그때도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을 건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어떤 그 사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면회를 온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좀 몸도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특히 또 이제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밟지를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 최신 건물이라고 하는데 최신 건물인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원래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서 일단 혐의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혐의가 보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다스가 이제 검찰 기소 내용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뇌물이나 횡령죄를 이제 포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스의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그러면 다스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걸 소유를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이거는 다스 소유다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 이게 이제 법원의 제일 중요한 판단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제 법조인들,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전혀 부인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에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아마 다음 본격적인 재판부터는 아마 나와서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 다스 소유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좀 집중적으로 본인의 어떤 무죄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굉장히 벅찼다. 변호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다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재판 일정 잡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좀 고려를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건강상 이유랄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10가지 혐의거든요. 10가지 혐의인데 아무래도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증인이나 증거라든 조사라든 이게 굉장히 사실은 또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재판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경우는 이제 방어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마
아마 그 부분 즉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연루 의혹을 받았죠. 지금 뭐 현대도 지금 경찰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건이 터진 뒤로 과연 후보에서 사퇴를 할까 했더니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오늘 등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저는 내일 분명하게 해명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밝히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 과정에서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는 저는 그건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지금 추경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발목을 잡을 일인지는 그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교수님 일단 김 예비 후보 이 얘기는 좀 자신감이 있다. 내일 네. 뭐 경찰에 소환되지만 뭐 경찰에서 밝힐 거 밝히고요. 그렇죠. 정치 공세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좀 타당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배수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된 지 초선이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경남지사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은 경남지사에서도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지금 야당의 공격대로 예를 들면 나온 불거진 의혹대로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경남지사 선거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의원은 개인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기가 정면 돌파하고 그전에도 특검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또 민주당의 청와대에서도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김경수 의원은 선거에 임하는 경남의 유권자들에게 나는 명백히 결백하다. 나는 연루가 된 것이 없다. 뭐 만나긴 만났었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의혹 관계가 있었지만 나는 그 뭐 조직적이라든가 자금 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경남의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그건 봐야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찰 수사가 실질적으로 보좌관은 500만 원 받은 문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조직적인 연관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는 경찰이 그동안에 수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 부분에서 검찰에서 또 압수수색 영장을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선거 기간 내에 정치적 쟁점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으로 이것을 받겠다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되면은 예. 이 문제는 좀 일단락되겠죠. 그거는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특검이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서로 간에 핑퐁 게임을 하게 되면 선거 기간 내내 이 경찰 수사 문제라든가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로서 예. 특히 이제 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공세가 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지금 TK 지역 민심은 어떤가요?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터지기 전과 많이 변화가 있는지 사실 김태호 후보를 이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후보가 조금 뭐 지지율에서 올라갔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 걸로 네. 좀 저희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뭐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어떤 이제 대충 이제 취재의 기자들이 이제 현장을 보고 또 뭐 이렇게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사실 이제 김태호 후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실은 뭐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도지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닥이 아주 이 넓은 그런 그 후보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하고 또 두 사람이 국회의원직도 한번 다뤄본 경험이 있고 그때는 김태호 지금 전 의원이 이제 그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 이번 드루킹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수사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선거는요. 사실은 단체장 혼자만 뽑는 게 아니라 거의 8명, 한 선거구 8명, 예를 들어서 뭐 기초단체장, 뭐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보궐선거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숫자를 뽑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일일이 사람들을 다 선정해서 뽑기보다는 좀 줄투표라고 해서 한쪽 찍으면 한쪽을 찍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특히 또한 이 선거 기간 내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뭐 이게 지금 대규모 지금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선거 자체 이슈로만 봐서는 지금 이 선거를 판단할 수가 없고 외생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선거가 지방선거 가지는 특징,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 전반적인 외생 변수,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예. 이걸 비춰봤을 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경남지사 또 자유한국당은 최후의 보루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전임 경남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의 민심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막판까지도 상당히 좌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얘기했으니까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전 경남지사였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이걸 빨갱이 발언요. 이 창원을 뭐 시민들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민중당에서 뭐 피켓 시위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반적인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발언 수위가 글쎄요 세졌다, 조금 누그러진 거 아닌가, 그래서 수위 조절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선거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일단 지금 광역단체장 나가는 후보들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보는 남북 정상회담과 지금 남경필 후보나 다른 김태호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보는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쪽과 아니다 이건 정상회담이 이건 안 된다는 지금 쇼다라는 입장과 이게 너무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어느 주장을 보고 지금 판단해야 될지가 지금 상황이 한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의 언어 사용의 문제 이거 자체가 보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확장성에 있어서 선거라는 게 물론 보수 정당이지만 좀 더 중도까지도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말 자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늘 급기야는 강길부 의원이 지금 울산의 사선 중 강길부 의원이 울산이 지역구더라고요. 네, 결단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결단하겠다 이제 예. 뭐 당을 탈당하겠다는 그 듯한 그런 뉘앙스로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직격탄을 날려놓으니까 이게 지금 당내 사정조차도 지금 예. 녹록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길부 의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뭐 물론 이인재 충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에 평화 온 것 아니다. 홍준표 할 말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또 약간의 지원하는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사상을 존경했던 분이다.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신영복 선생의 그림을 할 때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 한국전쟁 이후에 보면은 이 반공주의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의 국시가 돼 있었고 근데 이러한 어떤 도구화된 극단적 반공주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했냐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양분되고 굉장히 또 이 피해와 또 가해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런 이연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떤 이런 도구화된 극단적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가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 국제적 화해 분위기가 간 속에서 사실상 탈냉전 이후에 그나마 신냉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기 하나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와야 되는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면서 고집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세력으로서 계속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은 아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또 가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2차 열린다면은 그러한 어떤 그런 과거로 회귀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반공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치 세력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이 정당 이데올로기가 다 있단 말이죠. 그 정당 이데올로기를 좀 더 전향적으로 외국의 보수적을 표방하는 뭐 영국의 보수당이라든가 미국 공화당이라든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거든요. 항상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더 앞서가기도 하고요.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한국당이 변해가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나왔고요. 외교 일정도 많잖아요. 한반도 이슈 계속 있는데 자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그런 기류의 발언, 그런 입장을 계속 비치리라고 보십니까? 선거 전후로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 대표가 아주 확고한 신념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예를 들면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뀌고 국민의
대다수가 거의 지금 여론조사에 따지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이 남북 정상회담을 예를 들면 지지하고 찬성하는 거거든요.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러는데 근데 홍 대표는 자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한 이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한국당에서 우리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 대표 그만 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하는 정당이 존재가 자꾸만 희박해지기 때문에 예, 예. 중진들이 얘기했던 선대위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는요, 이 오부유인 오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 성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물론 이제 여야 대표들은 나중에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과연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 성과물을 공유하고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차근차근 지난번에 만들어낸 작품들을 하나씩 또 퍼즐 어려웠던 부분을 국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지 아직도 의문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회담이 물론 뭐 국민들 대다수가 뭐 찬성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협상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고 또 국민적 분열로 이루어졌던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장밋빛 희망이 있지만 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런 남북 관계 문제는 국민들 전체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이제 야당과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청와대가 그동안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지난번 그 남북정의 만찬에 사실은 이제 야당 대표들을 초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이제 회담이 끝나자마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제일 먼저 사실은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산부위원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1차적으로 일단 야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일단 회담 결과를 좀 설명해 주는 자리. 예. 뭐 그 오든 안 오든 간에.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일단은 청와대가 뭐 지금 야당에 대한 설명 자체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인상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향후에 정상회담의 어떤 비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너무 이제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야당을 보듬고 가는 저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런 장면들을 좀 청와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윤정숙 비서실장 계속 준비위원장 있고 이후에 또 추진위원장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최대한 빨리 예를 들면 정부 부처가 이 문제를 주관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현정 의원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도 그럼 정부 부처가 주관하게 되면 국회하고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또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많고요. 뭐 비전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예를 들면 뭐 이낙연 총리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예. 그리고 국회하고도 협의하고 야당과 협의하는 이런 전형적인 스텝으로 가능한 한 좀 빨리 좀 줄이고요. 청와대에서 논의하는 문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전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제 김경수 의원의 그 출마 얘기를 하면서 그 국회의 상황, 지금 4월 임시국회에도 빈손이 됐고요. 5월 이제 국회가 사실은 뭐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 드루킹 특검에 좀 남북 관계 그렇죠.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모인식 원내대표가 조찬을 해동을 해서 뭔가 이루어질 듯한 그런 기미들이 오후 정신 무렵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빅들이 다시 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화 좀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아가야 될지 걱정입니다만은 위원님.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뭐 단식 노숙 투쟁을 이제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극단적으로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4월 국회도 지금 거의 아무 성과 없이 끝났는데 또 5월 국회마저도 지금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정치가 너무 실종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상회담 분위기 때문에 뜨긴 하지만 실제로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 상황은 정말 좋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국회가 이걸 좀 보듬어주고 여러 가지 좀 챙겨야 될 건데 지금 국회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는 일단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전반적으로 끌어 나가는 건 여당이 사실은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실 여당의 모든 대표와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야당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저는 이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더 야당을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면 이제 드루킹 특검은 저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대다수도 마찬가지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일단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좀 더 이 여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예. 그 상황에서 여당의 정치력이 저는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여당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11일 날 아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나 예,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새로운 원내대표 협상을 잘 해야 돼. 이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정국에서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명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네.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두 명이 홍영표, 노웅래 예. 두 분이죠. 하여튼 뭐 좀 상당히 뭐 당내에서 위치한 차지는 위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과연 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또 지방선거 때 어떻게 관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청와대 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쌍방적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예. 문제일 수 있을 거고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 관계에서 저는 그래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우원식, 김성태 두 분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원식 대표가 국회 3분전 선언에 국회 비준 처리를 하자. 그러면은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러한 빅딜을 얘기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충분히 김성태 원내대표 받을 수 있는 아니라고 봐요. 비준을 찬성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준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국회에서 찬성이든 반대, 제적이 과반이니까 그것은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뭐 결국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 문제, 남북관계 기원법에 따라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고 국회의 기능이니까 그럼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상당히 전향적 입장을 표방한 건데 자기가 끝나기 전에 아무래도 좀 의사일정도 합의 정도를 해놓고 나가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성대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안 받은 것도 그것도 9일날 또 4당 원내대표끼리 조찬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이것마저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땐 김성대 원내대표의 원내전략 실수가 아니냐. 비준은 그거는 찬성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자 그러면 특검 수용하겠다면 받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원내대표 단식 투쟁까지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5월 9일 맞죠? 네, 예. 그래서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취임 1주년을 맞이할지 그 부분인데 뭐 청와대에서는 뭐 소탈하게 뭐 그런 간단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현재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됐는데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글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마 국내적으로 연락 챙기기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체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1년 동안 사실 청와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갔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비서실 체제가 잘 됐는지 그리고 저는 일부 장관들은 좀 저는 개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금 부처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장관도 꽤 있고 과연 이제 국정이 제대로 나갔는지 물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가려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서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대통령이 좀 지지율을 줬고 할 때 좀 국정을 개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있었던 그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 혐의 이 문제를 상당히 단호하게 처리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발견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문제, 전쟁에 대한 억지, 군사 대결에 대한 중시 이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시키고 단합시킬 것이냐, 통합시킬 것이냐. 그건 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은 지방선거 전까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여러 가지 갈증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초빙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떤소리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